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잘 만든 스릴러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잔인하지만 슬프고도 처절한 여운을 남기는 오늘의 영화는 바로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장철수 감독은 총 3건의 실제 사건들에서 이 영화의 모티프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1991년 남원에서 발생한 김부남 사건, 1992년 충주에서 일어났던 김보은 김진관 사건, 그리고 2004년에 벌어진 밀양 여중생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김봉남이 왜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복수의 속내를 파헤치고 있으며, 또 이 참극은 나쁜 소수가 아닌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입을 다물었던 다수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에 선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했었죠. 지옥의 문턱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자부하는 다수 대중으로서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화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남은 옛 친구인 혜원에게 고향으로 놀러오라고 편지를 붙였었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이 복잡하던 차에 거의 해고 통보와 다름없는 휴가를 받게 된 혜원은 고향에 잠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타인의 외면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섬 무도, 봉남, 봉남이의 딸인 연희, 봉남이의 남편 만종, 봉남이의 시동생인 철종, 봉남이의 시고모, 그 외에 친인척 관계로 여겨지는 할머니들 3분, 치매에 걸려 하루 종일 이름 모를 풀만 씹어대시는 할아버지 1분, 이렇게 9명이 무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이 섬에서 혜원이 목격하는 것은 시동생의 성적 학대와 남편인 만종의 폭력, 그리고 마을의 모든 중노동을 견디며 살고 있는 봉남이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봉남이 혜원에게 그토록 고향에 한번 내려오라고 사정했던 이유도 봉남에게 있어 혜원이는 섬을 떠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외부의 끈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봉남이는 중노동과 학대, 폭력, 멸시 등 모든 억압을 참고 살아왔지만 자신의 딸이 만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을 품게 되자 딸을 위해 섬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이 유난히 아빠에게 집착을 하고 가슴이 커야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등 봉남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혜원은 봉남의 의심에 대해 "너 미쳤니? 라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해 보려 하지 않고 도시로 데려다 달라는 봉남의 부탁에 대해 "도시에서의 삶도 여기랑 별반 다르지 않으며 떠나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해버립니다. 봉남을 억압, 착취, 이용하는 마을의 질서가 혜원이의 방관으로 유지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도에서는 법도 효력이 없습니다. 봉남은 혜원의 도움 없이 마을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하죠. 그러나 봉남의 계획은 이내 발각이 되고 봉남은 섬을 떠나기도 전에 만종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바닷가에서 마을까지 질질 끌려오면서 봉남은 만종에게 계속 구타를 당하고 누구 하나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못한 딸이 아빠에게 매달리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고 그러던 중 내던져진 딸은 돌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맙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경찰이 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놀다 넘어진 것이라고 둘러대며 오히려 봉남이 돈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라고 고발해버립니다.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혜원도 자신은 그 시간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무도에서는 법도 무용지물, 부정의로부터 봉남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봉남은 태양을 노려보다 복수의 낯을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봉남이와 그래도 같은 편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유일한 생존자인 치매의 영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었고 제정신이 아닌 관계로 방관자로 지목될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봉남이 자신처럼
섬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섬의 노예이자 할머니들의 성놀이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남이의 딸 연희가 있는데요. 그녀는 어머니인 복남과 경쟁합니다. 아이이지만 또 어른이었던 연희는 반대로 어른이지만 아이인 제 미래의 모습을 한 어머니 복남을 미워하며 또 동정하죠. 짙은 화장을 하며 어른의 모습을 흉내내는 연희는 그것을 사랑받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 말하며 어떻게 사랑해주느냐라는 혜원이의 물음에 자신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연희는 이 섬에서 자기의 생존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자신 역시 이 섬의 규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리지만 또 어리지 않은 소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방관자였던 혜원이는 왜 유죄인 것일까요? 무도에는 가해자인 마을 주민들이 있었고 피해자인 복남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혜원은 그 구도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복남을 외면하는 순간 그녀 역시 가해자가 되었죠. 어떤 부정의가 저질러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는 건 그 부정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조나 다름없습니다. 그 구도 속에 나는 없다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부정의의 피해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기에 부정의를 방관하는 순간 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는 제3의 목격자였던 혜원이 복남에게 위협받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목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됨을 그려냄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을의 지배 메커니즘이 포갑적 권력으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스스로 지배의 대상, 피지배를 당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권력을 떠받치는 동력이 작동한다라는 점인데요. 즉 무도는 대중 독재의 지배 형태를 갖습니다. 이곳에서 혜원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방관자로서 스스로를 위치시키죠. 불친절한 사회체제가 나쁜 소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 즉 마을 할머니들에서부터 반광과 침묵이라는 암묵적 지지를 하는 혜원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로부터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뒤 이 모두를 유죄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즉 무도 권력의 주체는 나쁜 소수라기보다는 다수의 대중에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집단 학대에 시달리던 복남, 즉 서영이는 돌연 감자를 캐다 말고 해를 바라본 뒤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태양을 한참 째려봤더니 태양이 말을 하되 참으면 병 생긴다네. 그러고는 낯을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카뮈의 이방인과 유사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주인공인 메르소는 태양 때문에 아랍인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그가 행한 행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타자에 의해 발생한 실존의 현상에서 유추된 가상의 본질로 인해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살인을 저지른 복남의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실존의 현상이죠.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행위는 살인을 저지른 복남의 의지, 즉 본질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의 본질은 주관이 되고 실존의 현상으로 구현된 살인하는 행위는 객관이 되죠. 장님 코끼리 더듬듯 드러난 수많은 행위, 즉 실존의 현상들로 하나의 본질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무한대의 객관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실존인 것이죠. 이렇듯 본질이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 즉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연성 앞에서 인간은 나약합니다. 구원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두가 사라져야 비로소 전복되는 처음부터 일말의 희망조차 없었던 그녀의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을 동반한 전복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의미였고 감독은 이 인간 정신에 대한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살인 행위에는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삶과 생존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태양이 너무 참으면 병난다고 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당해오던 사람이 자신에게 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달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어떠한 사회적, 법적 장치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복남이 낫을 들고 살인하기 전에 태양을 쳐다본 것은 태양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태양은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태양과의 기싸움이랄까요? 운명에 맞서 지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거역할 수 없는 운명, 즉 모순으로 가득한 이 사회와의 싸움을 알리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남은 이웃은 물론 경찰까지 죽임으로써 자신이 속한 시스템 전체를 절멸시켜버립니다. 영화는 복수극이 아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훈극으로 읽혀지는데요. 복남은 벙어리였습니다.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불친절한 세상에 대해 어떠한 발언권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는 집단, 즉 사회적 체제가 공모해 만들어낸 벙어리였죠. 무엇이 그 참극을 일으키게 한 것인지, 또 그녀가 벙어리 마냥 부조리에 대해 소리치지 못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쁜 소수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는지를 영화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보고도 두렵고 귀찮다고 침묵한다면 그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자라납니다. 동시에 침묵은 잦아들고 폭력은 증폭되어 방관했던 모든 이들까지 덮쳐버리고 말죠. 이런 점에서 영화는 집단, 즉 사회적 체제와 사건 목격자의 양심과 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죽이고서야 끝난 섬의 규칙, 복남은 전부를 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혜원, 그녀는 복남의 구원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단테의 말마 따나 지옥의 문턱에서 자기 세상의 구원을 시작합니다. 복남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섬에 들어가기 전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의 목격자였지만 쭉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자로서 살아왔던 혜원은 섬에서의 사건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가해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저 새끼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증언을 해준 것이죠. 누군가의 삶에 끼어드는 것도 반대로 누군가가 내 삶에 끼어드는 것 역시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끼어들고 연루되는 것은 싫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김복남 살인사건이 아닌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인 이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로서 전말을 지켜보는 혜원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말의 사전적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이듯 목격자로서 혜원은 사건의 시작과 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시하는 사건의 전말, 즉 김복남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든 아니면 인간 김복남의 실존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건이든 복남의 개인사에 머물지 않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집단의 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복수극이 갖는 파괴력은 나쁜 소수와 결백한 다수라는 이 일반적인 구분법을 무너뜨린다는 점. 달리 말해서 나쁜 소수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지배 즉 간접적으로 연루된 다수에게도 그 분노의 감정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폭발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죄를 단죄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나쁜 소수와 결백한 다수라는 이분법적인 환상에 의존하는 것일 텐데요. 이 나쁜 소수에게 공동체의 죄를 다 떠넘길 때
그로부터 결백한 다수라는 환상이 완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나쁜 소수가 모든 죄를 떠안음으로써 자발적 동의에서부터 암묵적 승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죄가 가시권에서 사라지며 그 결백함이 완성되기 때문이겠죠. 영화는 이러한 대중 독재의 가장 끄트머리에 놓여있는 침묵하는 방관자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친절한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되고 또 유지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침묵하는 방관자는 혜원이 유일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어디까지나 다수 대중의 표상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넌 너무 불친절해. 복남이 혜원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사회의 목격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모두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